어머님, 이건 잠깐의 실수예요. 너는 나를 촌년라고 부르고 늙었다고 우습게 봤지만 말이야. 너 사람 늙었다고 어른 얕보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알겠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당장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미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김복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73이신데 그분의 손을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복희 할머니 남편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시 15이던 아들 현우와 단둘이 남게 된 거죠. 현우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복희 할머니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자랑이었죠. 그리고 현우가 30이 되던 해 결혼 소식을 가져왔어요. 마침내 아들이 제 짝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며느리는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공손해서 복희 할머니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참 반듯하네 하고 생각하셨죠. 결혼식 날 복희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손주가 태어난 뒤부터였습니다. 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려니 했어요. 첫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의 예민함이려니 싶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희 할머니는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아프거나 며느리 부부가 바쁠 때마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서울로 올라가곤 하셨습니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기뻤거든요. 어느 날 손주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해서 복희 할머니가 김을 구워서 아이 입에 넣어주고 계셨어요. 고소한 김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면서 아이도 제법 잘 받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요즘 김 잘 안 먹여요. 나트륨이 많아서요. 복희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김 좀 먹었다고 애가 병이라도 나냐?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도 애 키워봤고 손자도 내가 업어서 컸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때 복희 할머니 눈에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먹기 좋게 해주려고 바나나를 입에 한 입 베어 물고 작게 물어뜯어서 손으로 나눠주려 하셨어요. 예전에 현우 키울 때도 그렇게 해주곤 했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럽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순간 복희 할머니의 손에 들린 바나나 조각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뭔가 아주 더러운 일을 한 것처럼 들리는 그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뭐가 더럽다고 그래? 침도 안 묻었어. 옛날엔 고기도 씹어주고 그랬어. 하지만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바나나 전체를 휴지로 싸서 휴지통에 내던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애한테 뭘 먹이시면 안 돼요. 진짜 제발 요즘 방식 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중얼거렸던 그 말.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아직도 저러시네. 어른 입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애한테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복희 할머니는 그 말을 다 들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귀가 밝은 복희 할머니에게는 다 들렸거든요. 그래, 옛날 방식이면 어떻냐? 그 옛날 방식으로 네 남편 만든 사람이 나야. 이젠 됐다. 네 애는 그냥 네가 봐라. 그 말에 며느리가 살짝 움찔했지만 끝까지 비위를 맞추지 않았어요. 복희 할머니는 그날 현관문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야. 상전 내가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건 꼭 트집이야. 참 서글픈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잘하려는 것도 도와주려는 것도 다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지적당하고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하는 게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손주도 안 보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안 만나는 게 편하겠다. 복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손주의 첫돌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이제는 서로 얼굴을 봐도 인사만 겨우 건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들 현우는 꾸준히 복희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야. 시우 첫돌이니까 꼭 오셔요. 엄마 자리도 예약해놨어. 복희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참석할까 말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쓰리고 불편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지. 어른들 사이 감정이 뭐라고 그 어린 것 생일까지 비워서 되겠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는 마음이 괜히 아팠지만 그래도 할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그 자리에 앉기로 하셨습니다. 호텔 연회장 한가운데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형형색색 사진과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첫돌 잔치였어요.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가족과 하객들이 시우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며느리의 휴대폰이 스크린 송출용 메인 기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구형 피처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시우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랑한다, 할머니.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순간 스크린 위에 메시지가 팝업처럼 떴습니다. 시우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랑한다. 발신자, 촌년. 연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배경음악도 꺼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복희 할머니는 그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촌년? 라는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며 입을 막았어요. 삼촌은 사촌 형을 눈으로 툭 치고 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망하게 눈치를 봤습니다. 젊은 조카 한 명은 실수인 줄 알았지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복희 할머니의 목이 붉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셨습니다.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급히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아, 그게 오타예요. 오타. 아휴, 폰이 좀 이상해서 이름이 잘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변명할수록 더 어색해 보였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거든요. 아까 폰에 오류 떠서 아시죠? 그런 거 갑자기 바뀌고 그런.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손가락 하나로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식 돌잔치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복희 할머니가 나간 후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와, 설마 자기 시어머니를 촌열라고 저장한 거야? 젊은 사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너무하다. 이게 무슨 망신살이래.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이름으로? 저 할머니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평소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히 보이네. 사돈 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객들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회복될 수 없었어요. 사회자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마이크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어색해져 버렸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아들 현우의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채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는 여기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우의 첫돌 잔치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아들 집에 남겨둔 옷과 소지품을 챙기러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없었고 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복 가방에서 모텔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뭐지? 뒤쪽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번호가 있었어요. 8시. 복희 할머니는 그 메모를 쳐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끔찍한 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다음 날 복희 할머니는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탐정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어요. 중년의 탐정이 복희 할머니를 맞았는데 첫인상부터 좀 능글맞아 보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 며느리 문제시죠? 네. 그런데 이런 걸 의뢰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뭐가 안 되겠어요? 저희는 10년째 이 일 하고 있는데 불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분은 되거든요. 복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탐정이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통 언제 헬스장 가요? 일주일에 3번 가더라고요. 아하, 규칙적이네요. 그럼 시간은요? 오후 2시쯤 나가서 5시쯤 들어와요. 3시간이요? 헬스장에서 3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은 보디빌더나 해요? 일반 주부가 3시간이면 뭐 하나는 확실하네요. 그런가요? 확실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며느리가 요즘 외모에 신경 많이 써요? 복희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꾸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탐정이 무릎을 쳤어요. 불륜하는 여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고 운동한다고 나가고 핸드폰 보는 시간 늘어나고 핸드폰은 맞아요. 요즘 자꾸 들여다봐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가 남편한테 짜증 많이 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복희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탐정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불륜하는 여자들은 죄책감 때문에 남편한테 더 짜증내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남편 탓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며느리가 할머님한테 유독 까칠해졌어요? 복희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부터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제일 눈치 빠르거든요. 며느리 행동 제일 자세히 보는 사람이 시어머니잖아요. 자자, 이 정도면 확률이 90%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 수백 건 봤는데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시 틀리면 어떡하죠? 복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틀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진짜 운동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탐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 정황이면 100% 뭔가 있어요. 특히 호텔 키 카드까지 나왔으면 그럼 언제부터 조사 시작해 주세요? 바로 내일부터요. 그런데 할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조사하는 동안에는 절대 며느리한테 티내지 마세요. 괜히 눈치채면 증거 없애버려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미리 알면 오히려 방해돼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은 며느리가 자주 다니는 헬스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잠복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찍힌 사진들.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다시 묶으며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탐정은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려 7차례나 확보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지금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였어? 탐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에요. 운동 끝나면 같이 나와서 어디 가고 만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아마 1년은 넘었을 거예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하더라고요. 복희 할머니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평소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복희 할머니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손주도? 아닐 거야, 우리 손주는.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복희 할머니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탐정이 복희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주었어요. 보통 이런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막상 증거물을 보면 많이들 충격받으십니다. 아이, 친자 검사는 해봤어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고생해서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놨더니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주의 친자 관계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복희 할머니가 탐정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혹시 이 자료들 동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탐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야 추가금만 주신다면 뭐든 다 해드리죠. 날짜별로 정리해서 편집해드릴까요? 한눈에 보기 쉽게?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탐정 사무실에서 나와 한참을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USB를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복희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희 할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말하면 믿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현우야,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오늘 시간 있냐? 엄마가 밥 한번 해줄까 해서. 그런데 엄마, 오늘 장모님이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복희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사돈이? 네, 갑자기 연락 오셨는데 손주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복희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어요. 이거구나. 이게 때구나. 하늘이 만들어준 기회 같았어요. 사돈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는 게 어쩌면 더 확실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좋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깜짝 방문도 가끔은 좋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지연아, 너는 나를 촌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될 거야. 복희 할머니는 갑자기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에서는 며느리와 사돈이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밥을 먹다 말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돈이 순간 당황한 듯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현우가 얼른 말했습니다. 아, 내가 말씀드렸어. 같이 식사하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현우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족끼리 뭐 어때? 사돈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돈 어른 식사 안 하셨죠? 마침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어서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복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는 저희 딸이 괜한 일로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첫돌 잔치 때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였어요. 마치 사소한 실수였던 것처럼 가볍게 넘어가려는 듯했어요.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휴대폰이 오류난 거예요. 괜찮으신 거죠, 어머님?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니.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보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가 더 강했어요. 마치 복희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말없이 밥을 떴습니다. 고기도 한 점 집고 국도 한 모금 마셨어요. 사돈은 이건 제가 직접 무친 거예요 하며 아부 섞인 말도 던졌어요.
며느리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 소파에 모였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이 영상 저 TV에 연결해서 보여줘.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래, 보면 알아. 현우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복희 할머니가 건넨 USB를 TV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처음엔 돌잔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웃음소리, 아이 모습, 가족 사진들. 사도는 어머, 이거 시우 돌잔치 때 영상이네요.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을씨년스럽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 흰색 아반떼 한 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차였어요. 곧이어 반대편에서 키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정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 둘은 차 앞에서 만났고 주변을 살펴본 후 뒷좌석으로 들어갔어요. 저게! 그리고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어요.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다시 묶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와 헬스 트레이너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내의 배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사도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 그건 아니지. 너 정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복희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당장 텔레비전 꺼.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 코드를 뽑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본 이후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복희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과일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사과를 천천히 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걱정이야? 불법인지 아닌지? 복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먹으며 복희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깊은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살아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 며느리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뭐? 그냥 운동만 했다고? 아니면 그냥 대화만 했다고?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몇 개월간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사도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있어. 복희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연아. 배를 한 조각 베어 먹으며 계속 말했어요. 너 혹시 내 이름을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해뒀는지 기억나? 남편 있는 여자가 헬스장에서 젊은 남자랑 차 안에서 그런 짓 하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너는 요즘 방식을 존중하라고 했어. 그래, 나도 요즘 방식으로 하겠다. 복희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친자 확인서야. 우리 시우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인해봤거든.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설마. 시우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친자 확인 결과야. 시우는 너 아들이 아니야. 현우야. 그게 무슨? 현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눈을 크게 뜨고 결과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현우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나한테 뭘 한 거야? 뭘 한 거냐고. 며느리는 이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돈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복희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무단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거 불법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냐? 현우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문제야. 복희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남편은 일만 하고, 애는 보채고, 저도 숨쉴 곳이 필요했다고요. 내 아들 속이고 남의 자식을 우리 집대를 이을 손자라고 속인걸?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복희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우가 그 헬스 트레이너 자식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었지? 며느리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사돈이 딸에게 소리쳤어요. 지연아, 대답해. 정말 알고 있었어? 엄마, 나는 시골 사는 촌년이 이렇게 한 방 먹일 줄 몰랐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복희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촌년라고 부르고 늙었다고 우습게 봤지만 말이야. 복희 할머니가 며느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너 늙었다고 어른 얕보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알겠냐? 어머님, 나는 평생 고생하면서도 남 속이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너는 어떻냐? 복희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우리 핏줄이라고 거짓말하고 현우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어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현우야,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알아. 사돈이 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빨리 애 데리고 나가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복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우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당장 나가? 시우 데리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사돈이 급히 일어나서 딸을 부축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그렇게 며느리와 사돈은 시우를 데리고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거실에는 복희 할머니와 현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현우야, 일어나거라. 복희 할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하나만 말해줄게.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복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나를 시골 촌년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함부로 대했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말이야, 진실이라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말이야. 그리고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큰 코 다치는 법이야. 이건 세상의 이치거든. 여기 도둑이 있어요. 제 명품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요? 그 지갑은 한정판이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 것이 확실해요. 난 절대 도둑질 한 적 없어. 이 지갑은 내가 몇 년 전부터 쓰던 내 지갑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격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어휴, 창피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제 지갑이라니까요. 어머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한 번 넘어가 드릴게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네 물건을 훔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때 로비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올해로 65세 박 씨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에 지점을 내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가정 형편도 점점 나아졌고 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번 돈을 알뜰히 모아 서울 강남과 경기권의 아파트 여러 채와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평소 거칠애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명품 브랜드 옷을 입거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시골 마당. 정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에서 방금 따온 토마토를 소쿠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손바닥만큼이나 크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 김 할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텃밭에서 방금 딴 토마토인데 한 봉지 챙겨드릴게요. 올해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달고 맛있어요. 아이고, 정희 씨는 맨날 나눠주기만 해서 어쩌나? 내가 받을 줄만 알지. 뭐 한 게 있어야지.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혼자 먹어봐야 다 못 먹어요. 할머니도 드시고 점심 때 시원하게 썰어서 드셔보세요. 건강에 토마토가 최고잖아요. 박 씨는 소쿠리에 담긴 토마토 몇 개를 신문지에 감싸 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김 할머니는 토마토를 받아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받을 수야 없지.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김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자기에 싼 쑥떡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떡을 좀 했는데 이거 가져가서 간식으로 드셔. 가게에서 파는 거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직접 찐 거라 쫀득쫀득 맛이 좋아. 어머, 이런 걸 또 챙겨오시면 어떡해요? 저야 감사히 잘 먹지요. 이따가 차랑 같이 곁들여야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졸부 가문의 외동딸로 부모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며 물질적인 풍요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정민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서희는 그와 결혼하면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이면서도 성격이 순하고 자기를 잘 받아줄 것 같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희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벌가가 아니어도 명문대를 졸업한 대기업 사위면 충분하다. 하지만 서희에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화려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사는 평범한 어머니라니.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정민의 어머니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정민 씨 어머니인데 일단 두고 봐야지. 서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서희의 부모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대놓고 드러나는 옷을 걸치고 손에는 크고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한눈에 봐도 값비싼 금팔찌와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주인공인 양 우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부터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강남에 새 건물을 하나 사려고 보고 있는데 적당한 곳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우리 서희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키워서 그런지 안목이 남다릅니다. 좋은 것만 알아본다니까요. 사돈은 이야기 중간중간 일부러 손목을 들거나 가방을 만지며 자신들이 차고 온 명품 액세서리를 계속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보기에 그것들은 몇 년 전 유행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저 디자인은 나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저걸 아직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군. 박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돈 쪽은 박 씨를 처음 보자마자 단순히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사신다니 공기 좋고 좋으시겠어요. 정민은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을 늘어놓고 은근히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박 씨는 그 모든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우습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품격까지 갖추는 건 아닌가 보네. 남자들은 담배를 피러 나가고 여자들은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박 씨는 화장실에서 먼저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오늘 일어난 일들로 인해 기운이 쭉 빠진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많이 하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돌아서 식당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은 테이블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늦어가고 있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네. 그때 저 멀리 화장실 쪽에서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이라도 나누는 듯 얼굴을 맞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뭘 저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건지. 이때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가져간 거 아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단호한 태도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 가방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정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너 지금 우리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확인만 해보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오해받기 싫으시겠죠?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런 의심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사돈까지 나서서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빨리 가방을 보여주고 오해를 풀면 되잖아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러게요. 사실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박 씨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가 예비 며느리 지갑을 훔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다면 보세요. 그 순간 정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가방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요. 깔끔하게 끝날 일? 사돈어른까지 나서서 우리 어머니를 의심하면서? 어이가 없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식탁 위에 척하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시든가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서희와 부모는 머뭇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했기에 함부로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 물건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수건, 지갑, 작은 파우치, 휴대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빨간색 지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눈을 부릅뜨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아요. 저거 내 지갑이에요. 저 빨간색 지갑.
어머 사돈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듯 지갑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지갑인데. 그러나 서희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러나 서희의 부치는 비웃음을 지으며 정민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저 지갑은 뭐죠? 마침 지갑이 사라졌는데 똑같은 게 어머님 가방에서 나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박 씨는 억울한 듯 얼굴이 달아오르며 강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 이 지갑은 내가 몇 년 전부터 쓰던 내 지갑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아무리 명문대 나온 사위라도 결국 집안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네. 명품 보면 눈 돌아가서 슬쩍 하는 사돈이라니. 어휴, 창피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하시면 저도 그냥 이 일 없던 걸로 할게요. 그래도 어머님 되실 분이니까 뭐 한 번은 넘어가 드릴게요. 뭐, 그러나 서희는 계속해서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끝까지 어머님 지갑이라고 우기실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직원이 다가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서희는 곧장 직원에게 다가가 박 씨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명품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요? 네, 도둑이요? 저분이요. 저 지갑 제 건데요. 확실하신가요? 이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이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 것이 확실해요. 박 씨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희는 곧장 경찰에게 다가가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지갑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없어졌는데 어머님 가방에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제 지갑이라니까요. 박 씨는 억울함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르신 이 지갑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경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신분증이랑 운전면허증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요. 그러나 사돈은 여전히 빈정거리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새 몰래 바꿔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담배 피고 오는 사이에 혼자 여기 계셨죠? 그때 훔친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써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물건을 훔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경찰이 박 씨의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박 씨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와 사돈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거봐요. 어머니 지갑이 맞잖아요. 그때 경찰이 서희의 외투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될까요? 서희는 순간 흠칫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네? 갑자기 왜 제 외투를? 혹시 모르니까요. 지갑을 어디에 넣어두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희는 마지못해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를 주었습니다. 경찰은 외투의 안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안주머니에서 빨간색 지갑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결국 네 지갑은 네 외투에 있었구나. 이상하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너 정말 가방에 넣어뒀던 거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은 서희의 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갑은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손님 본인의 외투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즉, 분실 신고는 잘못된 것이었으며 다른 분을 의심한 것도 오해인 것 같네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런데
제 지갑을 훔쳤다고 몰아세웠던 건 어떻게 사과할 건가요? 서희와 사돈은 머뭇거리며 눈을 돌렸습니다. 사돈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에이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이게 다 오해였던 거니까 서로 기분 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실수? 우리 어머니를 도둑 취급한 게 실수라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박 씨는 가만히 서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서희 씨, 억지로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가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 없어요. 그렇게 박 씨와 정민은 자리를 떴고 서희와 사돈은 난처한 얼굴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정민과 서희는 서로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작은 오해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오버할 거야 있어?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서희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마치 억울하다는 듯 그러나 그 억울함이 스스로를 위한 변명이라는 걸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솔직히 좀 수상하긴 했다고. 내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의심이 틀렸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했잖아. 정말 미안해서 한 사과였어? 내가 보기엔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됐지?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그래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정민은 차에 올라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을 꽉 움켜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희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씨, 짜증나. 그 노인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댔습니다. 엄마는 왜 그때 나 안 말렸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엄마 때문이야. 뭐? 아니, 네가 지갑 없어졌다고 난리 쳤잖아. 진작에 말렸어야지.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상견례에서 본 사돈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당하고 조급해 보이지 않았던 여유로운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근데 서희야, 그 사돈이라는 사람 뭔가 포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왠지 좀 다르게 느껴졌어. 뭐가 다르긴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이겠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말투며 태도며 특히 그 명품 지갑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 서희는 그 말을 듣고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너 혹시 시댁 쪽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 있어? 그 순간 서희는 멈칫했습니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가 단순히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지만 혹시 뭔가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걸까? 예비 사돈은 박 씨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프랜차이즈 사장의 아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사업을 접었지만 이미 부동산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었다. 예비 사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 서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파에 앉아있던 서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너 그때 왜 그 난리를 피워서? 도대체 내가 뭘 한 줄 알고 저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거야?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때 그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막대하고 내 앞에서도 촌스럽다느니 뭐니 헛소리를 했지. 그래서 뭐? 원래 시골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이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노인네가 누군 줄 알아?
서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다 뭐야? 이걸 몰랐단 말이야. 저 사람 예전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프랜차이즈 사장이었어. 남편이 죽고 나서 사업을 접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재산만 수십억이야. 부동산도 엄청 많고 강남에도 건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뭐? 그 노인네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그런데 왜 시골에서 살아? 그런 사람이면 강남에서 살면서 호화롭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고향 가서 조용히 사는 게 로망이야. 아이고, 이걸 어째?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서희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요. 강남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라 환경이 워낙 좋아요. 뭐 이런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소박하게 살아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골도 나름의 매력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사돈댁께서는 과수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요즘 농사가 잘 안 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데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과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매도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도매요? 아,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그래도 그게 돈이 되겠어요?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 청량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집이 박씨 부부의 삶의 터전입니다. 65세 남편 박정수 씨와 아내 윤정희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씨 부부는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농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가진 것은 고작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과수원과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과와 배를 재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고생이 많았지.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주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면서도 이걸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어. 박 씨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종종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정성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과수원에서 자란 과일들을 직접 수확해 매주 장터로 나갔고 품질 좋은 과일로 점차 단골을 늘려갔습니다. 박신의 과일은 정말 맛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수요가 점점 늘었고 박 씨는 과수원을 점차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 씨 부부는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 도매상들에게 과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성을 들였고 거래처들과의 신뢰를 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우리도 이 과수원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어. 그들의 아들 준호는 부모님의 땀과 노력으로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가꾸고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박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사라져가는 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참 복 받은 것 같아. 크게 가진 건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들은 화려한 도시 생활이나 부유한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작은 마을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농사 수익과 투자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 현재 약 10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집 마당에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나무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시골의 밤. 박 씨 부부는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그러게 말이오. 준호가 어느덧 33이라니 우리 준호가 장가를 가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 아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돼요. 이제 다 큰 어른이고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있잖아. 그것보다 결혼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데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큰일이야. 아직 뭐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준호가 마음에 두고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일 만나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 돈 이야기는 괜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내일은 우리 준호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알겠지. 한적한 마을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 주인공 박씨 부부는 결혼을 앞둔 아들 준호와 그의 약혼자 수진, 그리고 수진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깔끔한 옷차림으로 마을의 작은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된 검정 재킷과 바지를 입었고 아내 정희 씨는 단정한 꽃무늬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괜히 긴장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도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 예의를 갖춰야죠. 도시에서 올라온 수진의 부모님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머리를 곱게 올리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치렁치렁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런 데서 상견례를 한다고. 사돈댁의 안주인은 박씨 부부를 쳐다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촌스럽다 못해 수준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준호 씨네 가족이래? 수진의 아버지도 비슷한 태도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한번 보자고. 박씨 부부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사돈댁 부부는 처음부터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며 불만스러운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수진의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뭐 여기까지 오는 길이 좀 힘들긴 했네요. 이런 산골은 정말 처음이라. 여긴 공기도 맑고 한적해서 도시에 비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자 수진의 어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겠죠. 시골은 늘 그런 장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워낙 도시에 익숙해서요. 여기선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박씨 부부는 멋쩍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사돈댁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요. 강남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라 환경이 워낙 좋아요. 뭐 이런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요. 강남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소박하게 살아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골도 나름의 매력이 있답니다. 뭐 농사를 지으신다니. 그런 게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아파트에서 커피 마시고 백화점 다니는 게 더 익숙해서요. 준호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도시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저희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요. 준호 씨네는 과수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요즘 농사가 잘 안 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데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농사뿐 아니라 과일 유통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과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매도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돈댁은 여전히 박씨 부부를 얕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매요? 아,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뭐 그래도 도시 생활과는 많이 다르겠죠. 사실 저희 딸은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이런 촌스러운 곳에서는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결혼 후에도 강남에서 계속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시골이건 도시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디에 사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서울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으려고 해요. 거기가 저희에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일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역시 서울이 맞는 선택이겠네. 시골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엔 불편하잖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게 제 삶에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덕분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야 뭐 도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지. 그래도 내가 준호랑 결혼하면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해야 할 거야. 그런 시골스러운 건 조금씩 고쳐야 하지 않겠니? 시골스러움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환경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돈댁은 그들의 태도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사돈댁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에 수진의 아버지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금융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나 부동산 쪽을 주로 다루지요. 강남 쪽에 고객들이 많아서 일할 때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자라니 멋지시네요. 저희는 그런 쪽은 잘 몰라서.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농촌에 계시면 투자나 금융 같은 건 접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저희 남편은 이쪽 분야에서 꽤 오랜 경력을 쌓았거든요. 수진의 어머니는 손목에 걸린 반짝이는 팔찌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일부러 드러내듯 액세서리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주로 명품 브랜드의 의류나 액세서리를 유통하는 쪽인데요. 고급 브랜드들 아시죠? 까르띠에, 샤넬, 에르메스 같은 거요. 그러자 안사돈은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저희만 아는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죠? 박 씨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과일 유통으로 일구어낸 모든 것이 이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살아야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보였지만 실상은 허세로 가득 찬 그들의 말이 박 씨 부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상견례가 끝난 후 박 씨 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돌아가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 씨는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고 옆자리의 아내는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희 씨가 겨우 입을 떼자 박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나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촌스럽다.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 그게 무슨 상견례 자리야? 아들을 결혼시키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우리 준호를 그렇게 대놓고 평가하다니 강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 사람들이 고작 대출 끼고 사는 아파트가 뭐라고. 박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사돈댁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허세와 빈약한 실체를. 그 사람들 강남이고 뭐고 간에 다 허세야. 명품 걸치고 비싼 차 몰아도 진짜 자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티를 안 내거든. 우리처럼 소박하게 살면서 안으로 단단히 쌓아두는 게 진짜야. 괜히 신경 쓰지 마. 내가 이 땅과 우리 가진 걸 어떻게 일군 건지 너도 알잖아.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야. 그 애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만 안 하면 되지. 하지만 박 씨의 말에도 아내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겠어요? 앞으로 결혼 생활이 문제예요. 그들이 준호를 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해줄지 너무 걱정돼요. 수진의 부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파트는 대출로 산 것이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손해를 입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지인들에게 부유층인 척 행동했습니다. 카드빚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제차 할부금, 명품 구매, 호텔 외식비로 인해 매달 카드 값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 부부 앞에서 화려한 척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울 뿐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 수지는 남편 준호의 권유로 가끔씩 시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화려한 삶에 익숙한 수진에게 시골집은 그저 불편하고 어색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남편 준호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와 박 씨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내 정희 씨는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 텃밭에서 기른 닭으로 만든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신선한 나물들, 고소한 닭백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이랑 국 떠줄까? 이 닭은 아침에 잡은 거라 정말 신선해.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여긴 좀 불편하네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방도 너무 작고요. 요즘은 이런 집이 잘 없잖아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건데.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에선 집마다 최신 가전도 있고 공간도 더 넓고 깔끔하잖아요. 여긴 너무 좁고 낡아서 답답해요. 여긴 도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란다. 준호도 여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준호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도 좀 의외였어요. 아마 도시에 살면서 완전히 적응했을 거예요. 이를 들은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조용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도시가 살기 좋고 화려한 건 맞단다. 이 집이 낡고 불편해 보여도 여기서 자란 준호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그건 이곳이 준호에게 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단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수지는 입술을 삐쭉 내민 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까는 너무 심했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근데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야?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잖아. 당신이 도시에서 자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신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야. 수지는 여전히 삐진 표정으로 입술을 내밀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에서 나갈 때까지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화려한 삶을 즐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매주 다니던 백화점, 값비싼 외제차와 명품 액세서리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과거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던 경험에 취해 더 큰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여러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그가 투자했던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의 가격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계약했던 상가 있잖아. 그거 매매가 취소됐대.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더라. 취소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상가는 금방 팔릴 줄 알았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없다고 했잖아. 그땐 상황이 이렇지 않았지. 매물이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게다가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수진의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손실은 그의 계획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타격을 입혔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 실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주 백화점을 드나들며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했고 비싼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카드 청구서가 또 1천만 원이 넘었어. 이게 몇 달째야? 이렇게 계속 쓰다가는 정말 파산하겠어.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강남에서 살면서 명품 하나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해. 내가 가진 걸 보여줘야 우리 가족도 인정받는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외제차부터 팔아야겠어. 더 이상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어. 뭐, 그 차는 우리 체면을 세워주는 건데 어떻게 팔아? 체면이고 뭐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결국 그들은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차를 팔아 얻은 돈은 카드빚과 대출 일부를 갚는 데 쓰였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는 이미 대출로 담보 잡힌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은행에 넘어가기 전에 처분하는 게 낫겠지.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몰랐다고. 수진의 부모는 외제차를 처분하고 고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 돈으로 명품만 안 샀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야. 당신이 부동산에 돈을 다 쏟아부은 게 문제 아니야? 나만 탓하지 마.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과소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개를 돌려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박 씨는 전화를 들고 귀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준호야.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게 제가 오늘 전화드린 건. 그런데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 그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던 건 어디 가고 어떻게 그렇게 됐단 말이냐? 부동산 투자 실패랑 카드빚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도 차도 다 팔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갈 곳이 없으신 상태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여력도 안 되고 친척분들도 다 거절하셨대요. 그래서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알지만 아버지 집에서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을까 해서요. 2층 주택이고 방도 많잖아요. 박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이 보여줬던 것만 하고 무리한 태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촌스럽다던 말들, 명품과 부유함을 과시하며 자신들을 깎아내리던 모습들이 떠오르자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박 씨는 말없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가 전화를 엿듣고 조용히 남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준호야? 무슨 일이래? 사돈댁이 집도 차도 다 날리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살겠다는군. 정희 씨의 눈이 놀람과 분노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준호야,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날 저녁 박 씨 부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준호 녀석이 이렇게 부탁했으니 쉽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참 난감한 일이야.
그때 바깥에서 택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택시? 이런 시골까지 택시가 다 오다니? 정희 씨도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택시 기사와 요금을 정산하던 사돈댁 부부는 대문 너머로 보이는 박 씨의 집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과수원이나 한다길래 그냥 초라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수진의 어머니는 대문 안으로 보이는 2층 주택과 잘 정돈된 정원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랑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 아니, 오히려 더 넓고 좋잖아. 이 정도면 시골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네. 괜히 우리가 큰 소리 쳤나 봐.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박 씨가 대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사돈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사돈, 저희가 정말 염치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돈부터 갚으라며 거절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기댈 데가 없어요. 도시 생활이 그렇게 좋다더니 왜 이제 와서 이 시골 촌놈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까? 촌스럽다,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런 말을 하실 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사돈, 그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왔던 걸 저희도 후회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박 씨의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서 잠시라도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급한 일만 해결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얘기는 안에서 하죠. 박 씨는 거실로 들어와 사돈댁을 앉히고 정희 씨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순 없겠군요.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돈, 그동안 저희를 무시했던 건 잊으신 겁니까? 우리가 촌스럽다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던 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저희가 잘못했어요. 박 씨 부부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의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사돈댁을 별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정희 씨와 함께 텃밭에서 뽑아온 신선한 채소를 다듬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는 맑은 된장국, 고소한 우장쌈밥, 신선한 나물무침과 김치가 올라갔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지만 반찬을 보고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숟가락을 들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여긴 원래 이렇게 드시는군요. 정말 소박하네요. 이게 다입니까? 다른 고기 반찬은 없고요. 박 씨 부부는 그런 반응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습니다. 맑은 된장국에 쌈밥이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딱이지요.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그들의 어색한 표정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려면 일손이라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옷을 갈아입으시고 과수원으로 나오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이 집에 머무르시는 동안에는 당연히 함께 일하셔야죠. 여긴 도시에 있는 아파트처럼 앉아서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당신이 가야지요. 뭐, 내가 왜 해? 내가 농사꾼도 아닌데 당신이 해.
그들의 투닥거리는 소리에 박 씨가 밥을 먹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나오세요. 수진의 아버지는 박 씨의 단호한 말에 기가 죽은 듯 고개를 숙였고 수진의 어머니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되죠.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사돈댁 부부는 할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과수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어설프고 투덜거리는 모습은 박 씨 부부에게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햇볕에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걸 하라니요. 차라리 청소나 요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농사일이 쉬운 줄 아셨나 봅니다. 여기서는 이런 일을 매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 두 분도 같이 일할 겁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이니 잘 가르쳐 주세요. 직원들은 박 씨의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가 사돈댁 부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자 몇몇 직원들이 웃음을 참고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런 분들이 과수원에서 일하겠다고? 겉모습만 봐도 힘든 일은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뭐 해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직원들은 그들의 태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작업을 시작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과 따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덜 익은 건 따지 말고 꼭지 있는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떨어뜨리셔야 해요. 제대로 따지 않으면 나무가 다치거든요. 안사돈은 어설프게 사과를 따려고 하다가 덜 익은 사과를 손에 쥔 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직원은 손을 허리에 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그거 덜 익은 거잖아요. 그런 걸 따면 어떡합니까? 다시 잘 보고 따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머뭇거렸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저씨,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일당이나 받겠어요? 빨리 좀 해보세요. 사돈은 는 당황하며 손에 들린 사과를 바삐 옮겼지만 실수로 바구니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그렇게 막 다루면 사과가 다 멍이 들잖아요. 수진의 아버지는 민망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네. 수진의 어머니도 직원들의 잔소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잠시 멈춰 땀을 닦고 있던 그녀에게 다른 직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쉬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땀 닦는 것도 일 다 끝나고 하세요. 박 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아내 정희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일해본 적 없으니 이런 대접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멸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요.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는 스스로 겪어야 해요. 시골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일 먹은 과일과 채소쌀이 절대 쉽게 얻은 게 아니란 걸 느껴야죠. 그래야 시골 산다고 절대 무시 안 하겠죠. 작업이 끝나갈 무렵 박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농사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수진의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농사일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저희는 매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무시했던 그때를 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사돈댁 부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과수원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은 이미 기운이 다 빠진 듯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휴, 죽겠네. 이런 일을 어떻게 매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박 씨는 웃음을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배고프시겠지요. 일단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씻고 오세요.
저녁 식탁에는 소박한 밥과 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처음엔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지만 이내 숟가락질이 빨라지며 밥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수진의 어머니는 밥 한 공기를 후다닥 비우고는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저 밥 좀 더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저도 한 공기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박씨 부부는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배탈 나겠어요. 하지만 사돈댁 부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계속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휴, 정말 배불러요.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수진의 아버지도 하품을 하며 졸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몸을 많이 쓰면 먹는 것도 달라진다니까. 아휴, 이제 좀 누워야겠어. 밥을 다 먹은 사돈댁 부부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들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는 큰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거실에서 일을 듣던 정희 씨는 박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소리 정말 크네요. 방에서 무슨 트랙터가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좀 고생했으니 어련히 자게 둡시다. 다음 날 아침 사돈댁 부부는 여전히 과수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에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죽을 뻔했는데 오늘도 가야 하나요? 저희도 매일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부지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사돈댁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입고 다시 과수원으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씨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참 웃기지 않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어제처럼 대놓고 불평하진 않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직원들한테 꾸중 듣는 건 아직 어쩔 수 없나 봐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과수원의 붉은 노을빛이 비칠 무렵 박 씨의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과수원에서 일하던 부모님을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에 땀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먼지 묻은 손과 팔을 본 순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그게 무슨 꼴이에요? 흙투성이에다 작업복이라니 땀 좀 봐. 어떻게 이런 걸 왜 하고 있어요? 더럽다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다 이 흙에서 나온다는 걸 몰라. 수지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평소 점잖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직접 이걸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런 건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음식을 너희 식탁에 올려놓겠니? 네가 먹는 모든 거, 편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분들 덕분이야. 수진아, 우리도 여기까지 오면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면 너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겠니?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진에게 호되게 혼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네 아내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며칠 후 도시로 돌아간 사돈댁 부부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명품 소비와 사치를 멈추고 단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전 이혼할 거예요. 참나, 뭐라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남편 명의 카드라 제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 그러던지 해. 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거야.
어머님 마지막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 어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올해로 68세 김말순 할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이른 아침 김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일찍 나와야 싱싱한 거 골라갈 수 있잖아. 오늘은 뭐 사가실래요? 아들 집에 갈 건데 얘들이 좋아하는 걸로 좀 줘봐. 김 할머니는 신중하게 야채를 골랐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집에 자주 가세요? 아니야, 바쁘다고 하니까 자주는 못 가지. 오늘은 며느리가 연락이 와서 가는 거야. 며느리가 연락을 했다고요? 응,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상하긴 한데. 김 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한 것이 좀 이상했거든요. 오후 2시쯤 김 할머니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4평 전세 아파트였죠. 누구세요? 유미야, 나야. 아, 어머님,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 유미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유미는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오늘도 화려한 손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응, 그래. 갑자기 불러서 뭔 일인가 했네. 별일 아니고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김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뭔가 달라 보였는데 너 저 가방 새로 산 거야? 김 할머니가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죠. 아, 그거요? 네,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 누가? 누구긴요, 남편이요. 유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준호가 그런 비싼 걸 샀다고? 월급이 그렇게 많나?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준호 성격이 저한테는 아끼지 않으니까요. 김 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아들의 월급을 대충 아는데 그런 비싼 가방을 살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응, 고마워. 유미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을 때 김 할머니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평소에 없던 비싼 것들이 보였습니다. 시계, 액세서리, 화장품들. 오늘 갑자기 부른 이유가 뭐야?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유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해봐. 어머니,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그게 사실 요즘 좀 어려워서요. 어렵다고? 뭐가?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준호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럼 절약을 하든지. 절약은 이미 다 하고 있죠. 그런데도 모자라서요.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혹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게 좀 많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된다는 거야? 유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4천만 원? 네, 그게 생활비라고? 사실은 카드값이에요.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도 그렇지만 카드값이라는 말에 더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신용카드 값을 매달 리볼빙 하다 보니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려서. 김 할머니는 방금 전에 본 명품 가방과 집안의 비싼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카드값이 정말 생활비야? 네, 그럼요. 뭐가 필요해서 산 거니까 생활비 맞잖아요. 유미가 약간 화를 내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생활에 명품 가방이 필요해?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람들 만나려면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갖춰야 한다고 4천만 원짜리 빚을 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고? 내가 뭐 은행인 줄 알아?
아니지만 어머니도 준호 생각해서라도. 그럼 준호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아직은 모르게 하고 있어요. 모르게 한다고. 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김할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4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네. 정말 급해서요.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큰 돈을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 둘이서 해결할 문제 아니야?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김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김할머니가 현관으로 향하자 유미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해결해야 하거든요. 김할머니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준호와 제대로 상의해봐. 그게 먼저야. 김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4천만 원이라 정말 큰 돈인데 지하철 안에서 김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던 그 비싼 물건들. 얘가 지금 남편 몰래 사치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김할머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말순 할머니가 집에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유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죠. 띠리리링.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 일 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말했어? 그게 아직이요. 왜 아직도 안 했어? 3일이나 지났는데. 준호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말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급하다면서 왜 아직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는 건지.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큰 일을 숨기면 안 되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굳이 준호한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유미의 말투가 조금씩 건방져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뭐요? 준호야, 요즘 집에서 쓰는 돈이 많이 늘었어? 돈이요? 글쎄요. 평상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카드값은 어때? 카드값이요? 왜 갑자기 카드값을요? 할머니는 아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드값은 유미가 관리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미가 관리해? 네. 저는 월급 받으면 유미한테 다 맡기거든요. 유미가 가계부도 쓰고 그래요.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카드값도 모른다니. 그럼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와이프한테 돈을 그렇게 덜렁 맡겨놓고 확인도 안 해? 무슨 일이에요? 너랑 꼭 얘기할 게 있어. 퇴근하고 우리 집에 좀 와라.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준호야, 앉아.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유미가 너한테 뭔가 숨기는 일 없어? 숨기는 일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미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도움이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네, 유미가 가게 관리를 다 하니까. 카드값도 알아서 내는 줄 알았어요. 준호야, 너는 카드 명세서도 안 봐? 유미가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항상 이번 달은 조금 많이 나왔다. 다음 달부터는 절약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이놈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며느리가 너 몰래 얼마나 많이 썼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명세서 다시 달라고 해봐.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카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카드 명세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박준호입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네, 최근 6개월치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준호의 이메일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둘이 함께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루이비통에서 350만 원? 할머니와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더 봐봐.
다른 것도 미용실에서 50만 원, 네일샵에서 30만 원. 준호는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거의 매일 뭔가를 사고 있어요. 그것도 다 비싼 것들만. 한 달에 이게 얼마예요? 할머니가 계산기로 더해봤습니다. 이번 달만 800만 원이 넘는다. 6개월치를 다 합치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치예요. 그럼 유미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며느리한테 바로 따져야겠어. 엄마,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돼.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으니까. 그냥 그거 괘씸해서 안 되겠어?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말순 할머니는 카드 명세서 사본을 들고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님? 연락도 안 하시고. 문이 열리자 유미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혹시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유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주러 온 줄 안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도와주시는 거죠? 다행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유미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드 명세서야. 준호 명의로 된. 유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하려고. 거짓말이라뇨? 생활비 때문에 카드 빚이 생겼다고 했지. 네, 그런데요? 이게 생활비야? 유미는 명세서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용실에서 50만 원, 마사지샵에서 80만 원 이것도 생활비야? 어머님,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떤 이유? 요즘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넌 직장 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회생활? 어머니, 주부들도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 해요. 사람 만나는데 명품 가방이 필요해? 어머니는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 할머니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요즘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네,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빚내서 명품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이게 정상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사치야. 그것도 도가 넘친 사치. 준호 몰래 이렇게 돈 쓰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어디서 눈을 부랴리고 있어. 어머니,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생활비라고 한 게 거짓말 아니야? 유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그냥 절약만 하고 사셨으니까 이해 못 하시는 거겠죠.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빚내서 살겠다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누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카드빚 안 갚아줄 거야. 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안 갚아준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거짓말하고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탓하는 식으로는. 유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 제발요. 정말 급해요. 시끄러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요? 저 혼자서 어떻게? 준호랑 상의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사돈 도움 받든지. 부모님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유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혼할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시면서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유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명의 카드라 제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저야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죠 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거야. 마지막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저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울면서 붙잡을걸요? 그래, 맘대로 해봐.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네 몫이야. 하지만 나는 잘못된 일에 돈 대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할까? 준호가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한테 굴복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카드가 말이죠. 며느리와의 격렬한 대화가 있고 이틀 후 김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니? 엄마, 유미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해요.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지. 준호는 어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앉아. 차 한잔 하자. 할머니는 여유롭게 차를 끓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유미가 떠나는 게 싫어? 당연하죠. 저는 유미를 사랑해요. 유미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알고도?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반성하면. 준호야, 유미가 반성하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카드비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할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협박까지 할까? 준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걔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는 거지. 이혼이 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믿어줘. 이번 일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3일 후 할머니는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입니다. 예약하고 왔는데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해서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네요. 네. 김말순님 명의로 된 건물들이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 빌딩과 서초구 상가 건물. 이 두 건물이 모두 김말순님 소유라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이 건물들 때문에 이혼 문제가 복잡해진 건가요? 아니요. 우리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변호사가 더욱 놀랐습니다. 모른다고요? 네. 아들도 몰라요.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들이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봐서요. 아. 그리고 아들 용돈이라고 매달 주는 돈도 사실은 그 건물 임대료예요. 그럼 아드님은 실제로는 건물주의 아들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계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숨기신 거군요. 네. 아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해서요. 현명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며느리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난한 할머니로 보고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변호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밝히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명예 정리도 해야겠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건물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논현동 빌딩이 30억 정도, 서초동 상가가 20억 정도 할 거예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볼까 봐서도 그렇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님, 이제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요. 그럼 며느리가 알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계좌들도 다시 제 명의로 돌리려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호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 집이 엄마 건물이라고요? 응.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대부분 내가 넣어준 거야.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엄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그런데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어. 숨길 필요가 없겠더라.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 아마 많이 후회하겠지. 내일부터 명예 정리 시작할 거야. 전세 계약도 해지하고.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날 오후 유미는 집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503호 박유미 님이시죠? 네, 맞아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세 계약이요? 네. 건물주님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거든요. 유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건물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겠다고 하세요. 건물주가 누구인데요? 김말순 님이세요. 유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말순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유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까지 이사 준비해 주시고 전세금은 건물주님께서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김말순 씨가 정말 건물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말순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유미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건물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재산을 가진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30분 후 유미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죠. 어머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유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유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유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할 말이 있어. 유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다야. 유미가 당황했습니다. 네? 반성해야 할 게 그게 다냐고. 아니요. 더 있어요. 말해봐.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카드빚도 제가 잘못 만든 거고, 준호한테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한테 이혼으로 협박한 것도. 그래, 그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미 늦었어.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진심이었잖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서류가 뭔지 알아? 유미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네가 원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준비했어. 유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어머니가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거지. 돈 때문이었구나. 너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속물이라고 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줄게. 첫째, 이혼은 진행한다. 어머님, 안 돼요. 둘째, 전세금은 바로 회수한다. 전세금요? 1억 2천만 원. 다음 달까지 이사 나가면 돌려줄게. 유미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셋째, 위자료는 없다.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내 카드 사용 내역이야. 6개월 동안 명품만 사는데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어. 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내역을 법정에 제출하면 내가 위자료 받을 가능성은 제로야. 어머니, 오히려 준호가 너한테 위자료 요구할 수도 있어.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넌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라.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 들통나는 거야. 유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늦었어. 이미 신뢰는 깨졌어.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그럼 준호는 어떻게 돼요? 준호? 준호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좋은 사람이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보다 못한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정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동갑내기 친구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아니야, 뭔가 달라. 얼굴에 여유가 생겼어. 맞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얘기 들어보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아, 그 아이 말이야. 왜? 뭔 일 있었어? 그 아이가 나한테 소원을 말하더라고.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원? 응.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뭐? 옥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 들어줬어. 소원 들어줬다고?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찬찬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혀를 찼습니다. 하이고, 그 불효시 같은 것. 친구들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어머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버릇없는 애네. 할머니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 들어줬지. 그럼 정말 이혼시켰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옥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굽혀서는 안 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